2013년 이제 6월 15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와 계시니까 얼마나 이제 복잡해진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딱 49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50일 정도 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실 끊고 준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 뭐 하루에 주말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꼭 가서 뭐 200문제 제가 그 전에 드렸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송배전공학이 한번 끝났으니까 송배전공학에 대한 그 목차 부분을 보시면서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한번 시험을 보고 나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을 때 얼마만큼의 점수가 나왔는지를 보면은 틀려집니다. 공부를 하고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그래서 50일 동안 공부를 잘 하시면 이제 50점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50점대에서 60점대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50점대가 나온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보통 좀 공부하신 분들은 40점대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한 20점, 30점대가 나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수업만 듣고 하시면. 근데 40점대가 나왔다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키워드로 작성된 걸 한 분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6개월 들으신 분이 그렇게 키워드를 작성을 했거든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근데 그분은 첫 번째 시험에 5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정리를 본인이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틀려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전력계통공학 부분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7주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4주 정도는 전력계통공학 쪽, 4 내지 5주 정도. 나머지 2, 3주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전 공학 쪽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이제 관련된 문제 풀이는 이제 다음 주, 이제 강의실이 차다 보니까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7월 달도 한 둘째 내지 셋째 주 정도 해가지고 미리 협의를 해서 그때는 이제 강의실을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8회 정도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지금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칠판에 쓰면서 하든가 아니면은,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바꿔서 하든가, 이렇게 좀 다르게 해볼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기본서 과정에 대한 책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배전공학 쪽은. 근데 송배전공학은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계통공학이나 발변전공학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본다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있는 교재를 보고 거꾸로 기본서를 보시는 게 낫고요. 송배전공학은 기본서를 좀 많이 보신 다음에 연구반 교재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연구반에 있는 교재들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걸 먼저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반 교재를 보시다가 필요한 부분은 거꾸로 와서 기본서를 보시는 게 오히려 시간상으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 1장, 2장, 4장을 적어 놨는데 지금 오전에 한 시간을 좀 많이 뺐다 보니까 아마 2장 정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사료가 됐는데요. 1장에 있는 내용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장도 설명드렸고,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은 다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장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이런 2개 정도입니다. 전력계통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이런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럼 발전 설비, 수송 설비, 운영 설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안지를 쓸 때 필요하면은 그 그림을 갖다 쓰는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특질이 뭐냐? 키워드를 희생계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시스템의 대규모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그 다음에 계통, 이게 뭐였죠? 예, 계통의 다양성, 그 다음에 중은 뭐였죠? 중단 없는 공급성.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EMS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9장, 10장. 이 책에서는 이제 10장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키워드는 뭐 기계 발급 안정원을 해가지고 기본 기능, 계획 기능, 발전원, 모의 훈련 기능.
뭐 발전 제어 기능, 그다음에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기계 발급 안전도 제어 기능, 뭐 안전 제어 기능, 뭐 세사 이런 부분. 안전도 제어 나오면은 이제 세사 하면서 예급복이 나와가지고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키워드를 써주시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만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송배전공학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드렸다고 하면은 전력계통공학 쪽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자꾸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전력계통공학은 사실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중요한데, 송배전공학 때는 제가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를 거의 다 설명해 드리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전력계통공학에서는 그렇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연도를 보더라도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송배전공학 때 많이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EMS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나머지 뭐 765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연계 쪽에 관련된, 왜냐면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에는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빼놨고요. 연구반 교재에서는 각각의 문제의 유형들을 장별로 별도로 만들어서 송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백그라운드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력계통 구성요소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은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기들을 송전소를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발전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차가도, 과도, 동기인데 이걸 간단하게 등가열로 표시를 하는 부분들. 송전솔러 같은 경우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표현하는 부분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건선 변압기, 상건선 변압기를 표현하는 부분. 부하도 부하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ZIP라고 설명드렸죠. 일정 임피던스 모델, 일정 전류 모델, 일정 전력 모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부하 응대 모델이 있습니다. 부하 수요 모델이 있고 부하 응답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법으로 표시하는 부분, 고장전류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단위법이 왜 기준이 되느냐. 계산하기 때 편하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오음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뭔가 변환을 해줘야만 됩니다. 근데 그걸 단위법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이 단위법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밑에 내려가는 경우, 기준분의 현재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뭐 100MV로 환산한다든가 할 때는 그 100MV로 환산한 부분이 10MV일 때 뭐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요때는 이제 기준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제외한 나머지는 기준이 다 밑에 있다. 예를 들어 부등률, 수용률, 부하율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최대 용량분의 최대 용량이 아니라 최대 전력이겠죠. 평균 전력.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인 부분. 왜냐면 기준분의 현재이기 때문에 이게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얘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얘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몇 개 케이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드미턴스 행렬입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I는 YV로 이제 계산하는데 이 어드미턴스 행렬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서 자기 어드미턴스, 상호 어드미턴스가 있는데요. 이 대각 행렬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1, 여기를 A에 11, A에 12, A에 13, 그 다음에 B에 11, D에 12, B에 13, 그 다음에 C에 11, C에 1, 여기 21, 22, 23이고 31, 32, 3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자기 어드미턴스 부분이 되고 여기 부분이 상호 어드미턴스 부분이 됩니다. 그 전에 정전 용량 쪽에서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송배전공학에서. 그럼 얘들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선로가 이렇게 4개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4개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하나의 모선, 2개의 모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3개 모선, 4개 모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들이 나중에 그려질 텐데 예? 그 부분에서 여기가 Y의 원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게 요거하고 요것들이 연결이 되겠죠. 얘가 1번 모선이라고 그러고 얘가 2번 모선이라고 그러고 얘가 3번 모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1번 모선에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의 합이 바로 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드미턴스로 주어지는 부분은 왜 그러냐? I는 R분의 V에서 이 임피던스로 연결되게 되면 뭔가 병렬로 연결이 되면은 이 부분이 작아집니다. 예, A, B다. 그럼 A 플러스 B분의 A 곱하기 B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1이다, 1이다. 그러면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1로 줄어들죠.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계산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R분의 1을 어드미턴스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이 부분은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임피던스 값으로 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뭐분의 1, 뭐뭐분의 1 더하기 요거 뭐뭐분의 1 더하기 뭐뭐분의 1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이다. 1번분의 2, 3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요 자기 어드미턴스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 상호 어드미턴스는 A의 1번에서 2로 가는 부분, A의 1번에서 2로 가는 부분, 여기라고 그러면 요게 2번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요런 부분에는 상호 어드미턴스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요런 정도의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요런 부분들을 다 더한 부분이 자기 어드미턴스고 상호 어드미턴스는 사이에 얘가 이제 모선이 되는 거고요. 얘가 브랜치가 됩니다. 옛날에 뭐 V 같은 영화 보면은 모선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뭐 연결한다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모선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냐? 다 죽지 않습니까? 모선의 정의가 뭐였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선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선에 관련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모선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로 방정식, 페로 방정식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치니까 여기에 생겨지는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이고, 모선 방정식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루프 방정식은 페로 방정식, 루프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정식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모선 방정식만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브랜치 부분들은 어차피 그 안에 모선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계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론의 축약 공식이라는 게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은 뭐 스파시티 행렬이라든가 뭐 대각 행렬, 대칭 분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죠? 나중에 보시면 상호 어드미턴스는 여기하고 여기는 같습니다. 왜? 2번에서 1번을 가든 1번에서 2번을 가든 요 선로를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게 돼 있습니다. 쌍대를 이루고 있다 해서 뭐 대각행렬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스파시티 행렬이라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3바의 1 곱하기 1바의 1 그 다음에 1바의 3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크론의 추각 공식에서 보시면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결국 얘는 3바의 3의 행렬이 나옵니다. 다 곱해지니까 얘는 그냥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3바의 3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크론의 축약 공식 보시면 뭐 YA다 그러면 YBB에 뭐 마이너스 1에다가 YAB에 뭐 T를 붙여가지고 전체 행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축약 공식이란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많아지면 계산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모선이 한 200개 있다. 그럼 200개를 다 200바에 그 200을 곱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 왜냐면 중간에 없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없다. 그럼 그런 부분은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리를 바꿔가면서 없애주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수식 이런 행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줄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물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계통이 늘어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 기존에 여기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새로운 모선이 신설이 되고 송전선로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 모선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1, 2, 3에서 하나가 더 신설이 됐으면 얘는 1, 2, 3, 4가 되면서 요 자기 어드미턴스가 생기면서 여기에 관련된 상호 어드미턴스 이렇게 3개가 더 생기겠죠. 이렇게만. 그리고 여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늘어나겠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통이 늘어나는 부분이 3가지인데 요 새로운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생겼거나 아니면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부분에 송전선로만 연결된 경우 그럼 기존에 다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이 다 있었는데 요 송전선로만 생겼다는 건 그 전에 여기 없던 부분이
이렇게 사이에 없던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그것만 넣으면 되니까 행렬이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있던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여기 상에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에 어떤 이제 건수비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흘러주는 전류의 양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장의 이제 전력조류 계산에선 이 어드민턴스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2장하고 4장은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2장에서 어드민턴스 행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지 못하면 전력조류 계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전력조류 계산에 가서 하는 문제들이 이 어드민턴스 행렬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어드민턴스 행렬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크론의 축약 공식도 실질적으로 축약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축약을 하는지 계산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5장, 6장, 7장 뭐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PF 컨트롤, QV 컨트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전부 다 계산입니다. 그래서 전력계통공학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10점짜리 내지 또 25점짜리로 나옵니다. 25점짜리로 나온다는 거는 관련된 이론을 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25점짜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촬영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두 군데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과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부분을 두 개를 같이 촬영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초기에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핸드폰도 옛날에 그냥 2G로 해가지고 그냥 전화만 하다가 안에 여러 가지 있듯이 오늘도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보이면 이제 천장에 지금 카메라가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천장에 저 카메라에 메모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저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C에 또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저쪽에서 찍고 또 PC에서도 또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에 본체에 또 저장 장치가 있어가지고 화면을 또 찍고 있고요. 그 옆에 또 저장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 보시면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건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누르면은 이제 그게 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위치를 막 바꾸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이 왔습니다. 화면 부분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저도 달라진 환경에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 여기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기존에 이제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학원 컴퓨터에다 자료를 옮기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과정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찍습니다. 그전에는 화면을 끊어놓고 찍고 끊어놓고 찍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지금 저게 그 64기가짜리를 달아놨는데 그 1시간 정도 찍는데 4기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4일은 40년. 한 16시간이요? 16시간이에요. 16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다 찍히기 때문에 말 같은 것도 혹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하도 말 잘못하면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번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왜냐면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쉬는 시간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쉬는 시간 중에도 계속 동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유의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편 전력계통공학을 했는데요. 초점이 조금 안 맞네요. 지금 보시면은 컨트롤 L 해서 한번 목차를 다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개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그 기본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나와도 10점짜리밖에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전력계통의 특질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전력계통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럼 이제 발전됐던 부분은 이제 그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광역연계라든가 남북연계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계통의 재문제, 계획 문제, 운영 문제, 이게 뭐냐면 바로 전력 조류 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운학 해가지고 키워드 에어라고 했죠. 사고 예방의 제어, 운영 계획의 위반, 확충 계획의 위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로 운전 자동화 쪽 부분, 이제 개통 운전 자동화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하느냐, 그러면 AFC가 될 수도 있고, ELD가 될 수도 있고, AGC가 될 수도 있고, EMS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 전력계통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동기발전기, 변압기, 송전선로, 부하, 이 부분들은 표현을 하라 그러면 25점짜리로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아니면 10점짜리로만 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부하에 대한 표현 부분들, 이런 것들. 다른 것보다는 이게 그 종류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 악성 부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동기발전기 표현하라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표현하라. 변압기 표현보다는 변압기의 이제 권선을 이제 그 변환하는 3권선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변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또 응용돼서 나올 거고요. 송전선로의 표현은 송배전공학이 나왔었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왜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면 여러분들 임피던스를 모델링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형에서 뭐 파형으로 바뀌어지는 부분. 아까 보시면은 크론의 축약 공식도 임피던스를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계통을 T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파형으로 되게 되면은 임피던스가 하나죠. T형은 이쪽에 임피던스가 2개입니다. 그래서 T형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파형으로 바꿔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 전달 임피던스가 하나로 되니까 계산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선결선도 퍼센트 임피던스 단위법인데 단위법에 관련된 부분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초방정식에서 모선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드미턴스 행렬, 어드미턴스 행렬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자기 어드미턴스라든가 상호 어드미턴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취급 그래가지고 기준 외, 왜냐면 기존에 1대1로 계산을 했다가 만약 1대-n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변압비가 틀려지게 되면 2차 측에 전류비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고, 계통이 변경이 되게 되면 Y버스 행렬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아까 3가지 경우가 있었죠. 모선이 추가되고 송전선로가 추가되는 경우 얼마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모선에 있던 사이에서 송전선로만 신설되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설비에서 아까 변압비만 틀려지는 경우, 그 3가지 경우에 Y버스 행렬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이제 크론의 추각 공식을 해가지고 행렬이 수정이 되니까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는 줄여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4장을 보시면 이제 전력 조류 계산입니다. 전력 조류 계산에서 방정식을 이제 세워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크게 가우스 자델법하고 뉴턴 라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디카플드법, 그리고 직류 조류 계산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조류 계산의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선형 방정식이 있고 비선형 방정식이 있죠. 그 선형은 왜 선형을 해야 되냐, 왜 비선형은 비선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해야 될 걸 또 2번 미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한 번 미분해서 안 되니까 그걸 더 세밀하게 더 쪼개는 거죠. 미분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변화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 적분이라는 건 쪼개서 그걸 평균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직류 조류 계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10점짜리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G파스 유효전력 제어. 보시면 이제 그 PF 컨트롤입니다. 근데 여기서 F가 먼저 나왔죠. 왜 G파스를 조절을 해야 되느냐. G파스가 흔들리게 되면은 계통이 동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렁인다는 얘기죠. 뭔가 술렁이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조용하면 가만히 있는데 뭔가 밑에서 움직이면 얘가 술렁술렁 거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파스가 변동됐다는 건 바로 유효전력이 변동이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PF 컨트롤을 하기 위한 발전기의 속도 조정률을 보입니다. 발전기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부하가 변동이 됐으니까 발전기가 제때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계통이 막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토론 같은 데 보시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 문제가 됐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잘못된 겁니다. 2001년도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하면서 한전에서 통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고 있던 시장들을 민간에다 넘겨버린 겁니다. 발전회사를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발전회사를 5개 민자발전을 해가지고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부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쪼개놨죠. 쪼개놓으면서 서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경쟁 체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 될 때만 운전하고 돈 되지 않을 때는 또 운전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한전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 같은 건 이제 민간에다 안 넘겼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건 기간계통이니까.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발전 부분이 민자회사로 되다 보니까 뭔가 추가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증설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자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증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양수발전 같은 것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양수발전소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발전량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막 생기기도 하는 거죠. 지금 와서 서울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와서 막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2년 전에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전소를 짓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국가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 변동의 원인들이 뭐가 있냐? 바로 이제 부하 측에 대한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통의 특성에서 정특성과 동특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특성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동특성은 뭐가 움직이는 놈이죠. 그래서 반에도 보면 요즘 그 고현정이 나와서 하는 그걸 보는데 좀 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성적순을 해가지고 시험 보고 나면은 자리도 성적순을 막 매기고, 예? 그리고 꼴등을 반장을 해가지고 막 시키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아마 그렇게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TV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계급사회 돼가지고 막 나누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기술사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기술사가 되고 안 되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기 쪽 기술사가 몇 명 정도 됐냐?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00명이 라이센스가 2,000명이고 실질적으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럼 1,000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한 10개 주라고 하더라도 한 개 지역에 한 100명씩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한 개 지역에 100명이 있다는 건 엄면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기술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실력을 또 갖추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좀 젊으신 분들이 이제 애우는 게 좋다 보니까 기술사를 따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 현장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도 제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에 따라서 배전 쪽에 좀 강하신 분, 송전 쪽에 강하신 분, 또 감리하시는 분, 또 아니면 전력거래에서 계신 분, 또 한전에 계시는 분, 또 민자발전에 계시는 분들, 또 열병합발전소에 계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를 하시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생길 거고요. 기술사를 따고 나면 또 그런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몇 개. 그럼 그 조직 쪽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사귀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또 일을 하시기가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느리네, 이게. 동특성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처럼 술렁술렁거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터키 같은 건 막 그 탁심 광장에다가 막 이렇게 막, 포크레인으로 막 밀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탁심 광장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은 사람들이 묵고 있으니까 거기는 아직 침범을 안 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주파수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처럼. 너무 이제 세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제어 부분에서 미소 부분, 단주기, 장주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그만 변동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고, 조금 더 큰 변동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제어해야 되고, 조금 더 큰 변동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단기간, 중기간, 장기간.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부분하고 크기적인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제어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에서 그게 바로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이 AFC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토매치 프리퀀시 컨트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길게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ELD,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 경제 부하 배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을 이용해서 각각의 발전기들을 어떻게 투입을 시킬 건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복잡해지는 게 AFC하고 ELD를 합해가지고, AFC는 발전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발전기에 대한 성분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ELD 쪽은 발전기긴 하지만 각각의 발전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발전기를, 그래서 지역 단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발전기 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죠. AGC 쪽에서는 그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전국적인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제어와 경제 부하 배분과의 협조 부분이 나오면 얘가 지금 AGC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돈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 그러면은 어떤 거는 얘가 이제 발전 특성이 좋습니다. 왜? 한 7,000rpm에서 아니 8,000rpm에서 뭐 요거는 10,000rpm에서. 그러면 걔는 그 RPM에 맞게끔 운전을 해줘야 되고, 걔의 용량들은 얘는 이제 소용량이고 대용량이면 대용량짜리를 소용량을 걸어봤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용량짜리는 그 대용량에 맞게끔 적정한 용량을 걸어주면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제적으로 부하 배분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전 손실을 이제 무시했을 때하고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수화력의 경제 운영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화력 같은 경우도 이제 계산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낙차 변동, 수력에 대한 어떤 그 손실 부분을 더 추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우실 거란 얘기입니다. 전압 무효 전력, 볼테이지, QV 컨트롤인데 볼테이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뭘 제어를 하고자 하느냐? 볼테이지를 제어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를 이용해서? 바로 무효 전력을 이용해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용과 기계의 전압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전압이 높거나 낮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설비들을 투입하는지, 그래서 조상 설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무효 전력의 공급원, 그래서 무효 전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압을 올려주고 내려줄 수 있는지, 순시 제어, 정시화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장 해석하고 개통보호, 고장 전류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에 배우셨던 그 고장 계산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안 나왔던 부분이 2장,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 나왔고요. 4장, 전력조류 계산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바로 이제 PF 컨트롤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7장, QV 컨트롤이 나옵니다. 그래서 PF 컨트롤하고 7장, QV 컨트롤을 같이 봐주시고, 6장, 경제 운영 쪽을 또 다시 봐주시고요. 8장이나 9장에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고장 계산, 대칭작표법,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병행이 위해선 송전선이 기존에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통보호 쪽, 송배전공학에 나왔던 이제 보호 개전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틀려지는 부분이, 그때는 이제 송배전공학에서는 보호 개전 방식에서 어떤 특성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개전 방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간단하게 발전기 이런 정도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송전선, 모선, 기기, 주파수, 과부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호 개전기 쪽을 하게 되면 송배전공학뿐만이 아니라 송전 쪽에 대한 보호 부분, 배전 쪽에 대한 보호 부분, 변전 쪽에 대한 부분, 발전 쪽에 대한 보호 부분, 모선에 대한 보호 부분, 이거를 다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쪽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어디에 걸려있느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중요한 건 그 거리가 뭐냐는 얘기죠. 돼지 코에다가 진주를 걸어놓는 건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죠. 뭘 걸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안정도, 이 부분 반드시 나옵니다. 고장 계산, 안정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정도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앞에서 송배전공학에서는 위상각 안정도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압 안정도 부분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안정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차가도, 과도, 동기 뭐 이런 부분 리액턴스, 임피던스 차이에 따라서 그게 바로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뭐 과도, 그 다음에 동태, 정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동태, 정태, 아니 정태, 동태, 과대. 이 동태 하니까 명태, 생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드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얼렸느냐, 아니면 황태, 말렸느냐 이런 것들이죠. 생태, 살아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정태하고 과도가 있는데 동태 부분은 빠졌더라. 그래서 정태 부분에 고유 정태 한정도, 동적 정태 한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전에서 이제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그 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점자가 이제 한전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표시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점수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냄새를 풍겨 주셔야지만 됩니다. 나쁜 냄새가 아니라 좋은 냄새죠. 그래서 내가 이쪽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그쪽에 이제 전문가라는 표현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검토를 의뢰를 하셨지만은 글자만 가지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전달 효과가 적습니다. 항상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줄 때 딱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에 자꾸 그림을 그려주시는 훈련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등면적법도 그림이 빠질 수가 없겠죠.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회선 중에서 1회선으로 탈락했다가 사고가 났다가 다시 1회선으로 운전 중일 때 한 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선은 끊고 나머지 선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그 나머지 선로를 통해서 제대로 사고가 나서 부족한 부분을 송전을 해줄 수 있느냐를 면적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죠. 과도 안정도는 그 시간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수렴을 한다는 건 결국 그만큼을 공급을 해주면은 점차 안정화가 되겠죠. 바이메탈 이렇게 그 혈압제다가 바이메탈을 이렇게 뚝뚝뚝뚝 이게 안정화되는 거 보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갑자기 펄스가 탕탕 뛰면은 이 사람이 지금 심장 박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봐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0.6초 이내에 수렴을 하거나 0.6초 이내에 수렴을 하지 못하면 거의 발산을 하더라. 그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단법. 시간을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옛날에 그 영어 책도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쪼개가지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여기서는 키워드가 4개가 있어요. 위각, 출시. 시간을 보는데 위상각각, 각도하고 출력을 시간에 따라서 쪼개서 본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자꾸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림을 그려주시고. 모든 것들도 이제 그림에 대해서 그리는 방법들, 순서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는 문제 X축이 먼저 기준이 되더라. 전력계통공학은. 송배전공학은 Y축이 먼저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반면에 전력계통공학은 X축이 기준이 돼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좀 많더라. 그럼 PV로 그림을 한다. 그럼 P쪽이 이쪽이고 V쪽이 이쪽이다. QV로 한다. 뭐 Q쪽이 이쪽이고 뭐 V는 이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때도 헷갈리지가 않는 겁니다. 에너지 함수법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안정도 향상 대책. 이거 25점짜리 그냥 단골로 나옵니다. 그냥 이것만. 그래서 자꾸 여기 있는 키워드를 외워주시라는 거예요. 안정도 향상 대책 25점짜리를 제가 본 것만 한 10년 동안에 한 5번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럼 2년에 한 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저번에인가 나왔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에. 저번에는 안 나오고요. 그럼 이번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왜? 안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부족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또 새로운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빈도수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전력계통의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신뢰도 아까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다 관련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수요를 상정한다. 아까 신뢰도하고 수요 상정에 대한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요 상정 기법을 어떻게 하는지 3가지 기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 있었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 이제 보시면 그 고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용들을 갖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답안지가 방향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 개의 답안지를 보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본인만의 키워드를 만들고 본인만의 답안지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완벽한 답안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원숭이도 흉내를 잘 내면 박수 쳐줍니다. 제가 여러분들 원숭이에 빗대는 건 아니고 그만큼 많이. 그럼 뭐 잘했다고 뭐 바나나를 주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볼펜 드립니다. 볼펜씩 맨날 드리는데 요즘은 좀 뜸해졌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제 제가 매주 가져오거든요. 이제 볼펜심을 많이 바꿔 가셔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번 시험이 보게 되면 또 제가 매년 100자루씩을 삽니다. 100자루씩을 사는데 지금 이번에 한 60자루 정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10만. 제가 자료는 다 나갔고요. 이제 10만 남아있으니까 다음번에 자료를 좀 더 사야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자동화 부분, 배정관리. 여기서는 이제 개통공학이다 보니까 개통운전의 자동화 해가지고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전력계통의 개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보시면 되고요.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 보시면 됩니다. 전력조류 계산으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할 텐데 오늘은 2장 정도까지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 먼저 여기는 기본서를 한번 보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텐데 이것들을 딱 정리한 거 먼저 보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이 좋으니까. 전력계통의 정의가 뭐냐? 특징을 설명하시죠. 10점짜리로 나온다고 하면 이와 같이 전력계통의 정의, 전기를 생산, 수송하여 소비하는 각종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이게 전력계통공학이다 이거죠. 전력계통공학 계열에서 발전설비, 수송설비, 운영설비라고 되어 있죠. 발전하고 수송하고 밑에 쓰기 위한 부하설비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 발전설비죠. 수송, 그 다음에 운영설비, 부하가 걸려있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전력계통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특질 아까 했죠. 시생계 중에서 시스템의 대규모성,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한다. 개통, 특성이 다양하다.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력계통의 특징을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력계통이 뭔지를 설명하고 전력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전력계통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4가지 정도를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0점짜리 중에 한 8, 9점짜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시생계 중에 가지고 키워드 4개 딸랑 쓰고 나면 뭐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 것들도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답안지로 썼던 거를 거꾸로 가서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력계통이 뭐냐? 여기 나와있죠. 전력계통이랑 아까 있던 것들 그냥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거꾸로 연구반에 있는 답안지를 보고 책을 보는 게 더 이해가 더 잘 된다. 왜냐면 사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도대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요약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기본서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본서 한번 보고 전체적인 걸 이해했다. 그럼 그 다음에 연구반으로 들어가서 요약된 걸 가지고 달달 애우는 겁니다. 애우다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서 반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반에서는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요약하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존에 있던 답안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스스로 도를 깨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안 넘어가는 부분만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글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훈장 선생님한테 가서 읽는 거는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자 따지 해가지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읽긴 하는데 그걸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훈장 선생님한테 가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고 나는데 이거는 내용을 다 배우긴 배웠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서를 듣고 나서 연구반까지 들었는데 다시 학원은 왜 나오냐? 그때는 이제 자기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가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그 학원 관리하고 맞춰서 자기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 물어보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초급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고급 과정까지 넘어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월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서 반을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나은 게 제가 중간중간에 연구반 그 내용들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다른 학원으로 또 가셔도 됩니다. 가서 연구반만 들으셔도 되는데 바로 연구반을 가기에는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 과정을 같이 맞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전설비, 수성설비, 수용설비에 대한, 운영설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키워드입니다. 발전설비, 수성설비, 수용설비, 운용설비가 있구나. 아까 그 그림이구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쭉 내려봅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해서 변전을 해가지고 배전을 해가지고 부하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 그것들을 각각 관리하기 위한 운용장치들이 있다. 그게 바로 아까 EMS가 되겠죠. EMS에서 배전 쪽을 관리한다 그러면 배전, 운전, 자동화 쪽이고 이제 송전 쪽하고 발전 쪽하고 이런 변전소까지 다 관리를 한다. 그게 EMS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에 가서 맨 뒤에 보면 그 그림이 나눠 있었죠. 어떤 섹션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14장에서 배웠을 때 코다스, 배전, 운전, 자동화 쪽을 보시면 그림에 쭉 가 있는데 요 밑에 부분이 배전 자동화고 요 윗부분이 EMS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그림이 의미하는 부분을 같이 매칭을 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발전 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지 수정이 돼가지고 비율이 얼마나 돼 있냐. 지금 원자력이 한 38%, 40%? 4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화력 부분이 거의 한 5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화력이죠. 전체 발전 설비의 90% 이상이 화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력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1%, 2%를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지만 그래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전력 예비율이 지금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5%, 6%. 근데 이제 보통 일본이 이제 발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일본은 전력 예비율이 한 3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집안에 쌀이 이만큼 많는데 자기가 나가서 돈 버는데 그 쌀 생각 안 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설비들을 바깥으로 다 빼내갔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이제 남아있는 설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외국으로 가가지고 생산 설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부하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발전 예비율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다른 부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금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그런 에어컨에 대한 부하들이 자꾸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렇게 전력계통 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력계통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전력거래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전이 지금 어떻게 발전기가 몇 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변전소가 몇 군데 정도가 설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얼마나 돼 있고 그걸 계통적으로 유전력과 무유전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한전에 보시면 고리, 월성, 영강, 운진, 원자력 같은 게 있죠. 이게 지금 가압인지, 등수형인지, 비등수형인지, 비가압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PWR, DWR 이렇게 나옵니다.
프레셔, 가압을 해서 워터를 해가지고 반응하는 리액터다. 아니면 보일드, 비등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원자력, 발전 쪽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35.1%인데 지금 한 뭐 38%인가? 40%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키워드들만 발전 설비, 수송 설비, 운영 설비가 키워드들이다. 수송 설비 나왔죠? 그다음 운영 설비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처럼 10점짜리가 만약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전력 계통의 특징 정도만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연구반에서는 더 나옵니다. 연계라든가 남북 연계, 광역 연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계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계통의 특징. 여기 보시면 시스템의 대규모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그 다음에 계통 특성의 다양성, 그 다음에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부분 말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서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10점짜리로 나올 만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얘기죠. 지금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이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오면서 뭔가 좀 추가가 됐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보고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 내용들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추가가 됐다는 거는 기존에 안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1교시 때. 그래서 그런 그 새로 추가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10점짜리 1교시 때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발달, 전력계통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전원개발명에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봐셔도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이해하고 하기가 힘들겠죠. 현재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현재 어떻게 되는지.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변전 계통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작았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복잡화돼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PSS/2로 돼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들 보시면은 각각의 시송전 계통들 그 전에 한 번은 설명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절취하고 이런 것들까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통운전 자동화 쪽. 여기 보시면 더 복잡해져 있는 부분 있죠. 2000년대 초에서. 좀 진하게 돼 있는 부분 765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계통운영 자동화의 진전. 바로 여기 EMS가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근데 EMS에는 뭐가 있다? 중앙급전센터, 지역급전센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전력거래소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이제 지금 천안 쪽에도 있고 제주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삼성동에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각종 이제 발전소나 이런 쪽에 통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끄집어 와 가지고 발전 설비 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피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발전을 해라. 이런 수급 같은 거를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부하 같은 게 문제가 되면은 부하 부분을 또 차단할 수 있게끔 송전선로 쪽 또는 변전소 쪽에 뭔가 제어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얘가 0.2초였나요? 0.4초였나요? 2초 단위로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계산을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EMS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빠지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뭐죠? 중앙급전 쪽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급전소 쪽에 뭔가 시그널을 내려준다. 그래서 아까 지역급전소라는 게 변전소가 되겠죠?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쪽에 보시면은 대용량 발전소라든가 초고압 변전소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 지역급전소 밑에 보시면 HRCC 같은 수력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수력급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들이 뭐가 있냐? 기능들이. 그래서 아까 키워드를 기계 발급 안전으로 해놨죠. 기계 발급 안전.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원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신 내용들을 써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을 뭘 하고 있냐? HMI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과 기계를 연락하고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기본 기능이라는 건 얘는 사람이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HMI 해가지고 휴먼맨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사람이 연락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그 EMS에서 그 기기까지의 관계를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잘못돼도 무너져 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 미사일을 보냈는데 미사일의 유도 장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데 가서 부딪히겠죠. 뭔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연산을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 기능은 사람이 뭔가 만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원반 감시 기능, 자료를 취득하고 다시 보내주고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슈퍼바이저가 돼가지고 관리자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스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통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 기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터치한 그 내용들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제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제어가 된다. 각각의 자동 발전 제어를 해가지고 각각의 기기들을 경제급전으로 해가지고 이 발전기 소용량일 때 조금 더 늘어나면 대용량을 키우는 게 더 나을까요? 소용량을 하나 발전하는 게 나을까요? 기존에 있던 대용량에서 조금 더 발전량을 늘리는 게 더 경제적이다는 얘기죠. 왜? 하나를 더 키는 것보다는 키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또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양을 봐가지고 적절하게 하나 발전기를 더 키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발전기의 발전량을 더 늘릴 건지 이런 식으로들 적절하게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죠. 아니면 발전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 A라는 발전기는 10kW를 키우면은 10원이 드는데 B라는 발전기는 10kW를 키우는데 5원이 든다. 그러면 B라는 발전기를 그때는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상황에 맞게끔. 그거를 경제적으로 하기 위한 경제급전 제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비력 등을 감시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여유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그때 설공급이라고 했죠.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설공운, 운영 예비력. 그 다음에 전대, 운전 예비력, 대기 예비력. 이런 것들도 딱 예비력 나오면 설공운, 전대 이렇게 키워드 5개 딱 나와 주셔야죠. 그래야지 일단 키워드가 나오고 나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써주신다는 얘기죠. 안전 제어, 아까 안전적으로 제어하는 부분. 그럼 안전하려면 뭐가 됩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이라는 게. 그건 뭐죠?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예급복 해놨죠. 예급복. 예방을 해줘야 된다. 그 긴급하게, 긴급 지역. 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빨리 뭔가 이제 변하려고 하면 긴급하게 뭔가 차단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럼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뭔가 몸이 났다. 예를 들어 뭐죠? 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방한다는 건 암에 안 걸리게끔 담배 안 피우고 폐암 같은 건 담배 안 피우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겠죠. 근데 긴급하다는 건 매년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복구 제어가 되겠죠. 수술할 거냐 아니면 그 약물 치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계획 및 운영 기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이제 미리미리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에 관련된 부분 아까 부하를 예측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미리 프로그램을 해놓고 그 시시각각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연계 기능 뭔가 데이터를 받아들였던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죠. 아까 그 원반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득했던 것들을 서로 여러 군데에서 받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자료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패턴이 틀립니다. 주식하는 거하고 똑같죠. 주식할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곡선이. 그러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요게 마지노선인데 그걸 내려갔다. 빨리 팔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발전기를 빨리 돌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 급전은 모의 훈련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이제 주식할 때도 보시면 감을 잡기 위해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현장에 딱 투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실계통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왜? 실제 계통이 이렇게 됐을 때는, 요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쪽 발전기를 집어넣든 저쪽 발전기를 집어넣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안정도를 가지고 이제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제 문제, 앞으로의 방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계획 문제 보시면 확충 계획을 어떻게 하냐, 이게 전력조류 계산에서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계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운영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계획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계획이 잘못돼서 지금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해도 이 얘들을 앞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는 부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더 부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운영이 있다고 하면 운영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보면은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걸 수급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작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사고 파급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동 급전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바로 그 운영에 관련된 전력 개통 공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인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뒤에 있던 부분들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죠. 전력 개통의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 몇 장이었죠? 전력 개통 공학에서 5장입니다. 전압 무효 전력 제어 몇 장이었죠? 7장이죠. 사고시 보호 대책 8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단기 경제 운영 수화력 개통 6장이죠. 또 밑에 장기 경제 운영 6장이죠. 전력 개통의 연계 운영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신뢰도 제어 이런 것들은 한 10장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공급 예비력 운영 10장, 자동 급전 운영 10장. 그래서 운영 쪽에 대한 10장 쪽이 좀 많은데 보면 5장, 6장, 7장, 8장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개통공학에서는 이 부분이 주로 나옵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운영 쪽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도 5장, 6장, 7장, 8장, 10장 이런 쪽이 개통공학에서도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1장, 2장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게 되면 10점짜리로 나오니까 그것도 무시하시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 나오게 되면 4장에 전력주류 계산 25점짜리. 전력주류 계산이 나오면서 2장에 와이브스 행렬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장도 무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축약공식 이런 것들도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축약공식 하는 부분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전치 행렬로 어떻게 바뀌어지는 부분인지. 1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납니다. 연수 문제에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1장에 대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갑자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 시험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 잘 안 보이시니까 좀 더 확대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전력계통의 개요. 여기 문제 수들입니다. 한 9개 정도.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식 한 16개 정도를 정리했다는 얘기고요. 전력조류계산 한 13개 정도. 주파수 유효전력 한 14개 정도. 경제운영 한 8개 정도. 전압무효전력 제어 13개 정도. 고장해석과 개통모 25개 정도. 안정도 17개 정도.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18문제. 여기 보시면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 유형이 좀 많죠? 이쪽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근데 의외로 이 장도 문제가 유형이 많습니다. 왜? 다른 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좀 계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16문제나 되는 거고요. 개통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9개 문제가 뭐냐? 전력계통의 특징.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전력계통의 제문제와 앞으로의 방향. 지금 이제 2개 있었죠? 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뭐 EMS 정도. 나머지 3, 4, 5, 6, 7, 8, 9 이런 것들은 책에 없습니다. 지금 1장에 없는데 만약 이렇게 연계돼서 나온다고 하면 연구반 쪽에서는
남북전력, 남북연계라든가 동북아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외에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가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EMS 쪽에서 가격을 관리하는지.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면 전력계통 운영적인 부분 때문에 팩치하고 HVDC가 지금 더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저번 주에 안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에 보내드리면 보시면 되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얼마나 보기 좋게 그려져 있느냐 그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전력계통의 개요를 하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까 다 나왔던 부분 전력계통의 특징,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력계통의 제 문제의 앞으로의 방향, 계획하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계획과 운용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만 여러분들이 잡고 나머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운용 쪽에 대한 것들이 왜 이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PF 제어, QV 제어 이런 거 안 배우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방향적인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시고 나중에 뒤에 갔다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와서 다시 그 부분을 자꾸 이해를 하시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향만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뭐 수영 코치가 수영하는 폼만 가르쳐주지 실제로 수영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그래서 뭐 폼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반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 있다. 방향만 제시를 해줄 뿐이라는 얘기죠.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답안지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책에 나와 있던 그림들. 남북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복잡해가지고요. 북한의 전력 사정. 개성공단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0Hz를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60Hz를 지금 가져가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전기를 끊어버리죠. 그럼 개성공단에선 전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걔네는 50Hz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저 뭐 북쪽으로 갖다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다시 뭐 하려면 또 60Hz짜리 발전 설비를 갖춰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설비가 오래 놔두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매일매일 돌려줘야지 적당하게 되기 때문에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돼가지고 안에 절연 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 장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동기라는 것도 돌려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 우먼 파워가 세더라고요. 딱 내려와서 딱 벌써 이제 그 남북 협의할 때 여자분이 내려오셨죠.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조금씩으로는 조금씩 뭔가 시나리오에서 움직이겠죠. 뭔가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뭐 축구도 보니까 제가 그때 강원도 출장 갔다가 아파트에 딱 한 8시 반 좀 넘어서 왔나?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골을 넣었구나. 소리만 듣고 다 알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골 넣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거니까 이런 것만 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면 집중을 해줘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과 배분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아까 이게 모선도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태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선택해가지고 그걸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을 배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49일 남았습니다. 49일을 어떻게 쓸지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도서관 끊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49일 동안 먼저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겠다. 요거 10일 동안 내가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5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럼 30일 동안 보고
그 다음에 15일 동안 보고, 7일 동안 보고, 3일 동안 보고. 그러면 그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30일 동안 볼 걸. 그럼 30일 동안 볼 걸 200문제를 하든, 300문제를 하든, 아니면 챕터를 하든, 그럼 나는 일주일은 기본서만 한번 볼 거야. 일주일은 나는 뭐 저기만 볼 거야.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도 지금 요 챕터에서는 요런 장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장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송배전공학에 할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전력계통공학은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수가 좀 높습니다, 얘는. 송배전공학보다는 왜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분이에요. 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송배전공학은 뭔가 보입니다. 송전? 저기 철탑 보이죠? 변전? 변압기 보이죠? 배전? 배전솔로 보이죠? 전력계통공학 안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전력조류 계산 눈에 보이나요? 전류가 흐르는 게? 그런 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흐름?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 보이는 거를 하기에는 보이는 걸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그 보이는 거 안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통 연계 방향. 문산하고 개성, 의정부하고 사리원. 사리원이 또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개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개성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1단계로 하는 거고, 사리원은 좀 더 멀리 있으니까 이제 2단계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전력거래소. 제가 최근에 휴가 내고 우리 애하고 이제 서울시 역사박물관 가서 봤더니 서울시 역사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 대사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 딱 올라갔더니 청와대도 딱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요즘은 뭘 해도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박물관을 가고, 그 다음 도서관을 가고, 예. 세종시에 또 뭐 중앙도서관이 또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뭐 과천에 뭐 과학관이 있다, 뭐 그런 데 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뭐 용산에 전쟁기념박물관 가고, 막 이렇게. 호국의 달이라고. 제가 아예 평일을 휴가를 내가지고 그때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집이 대전이니까 그렇게 한 바퀴를 또 돌았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계획을 짜는 겁니다.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근데 뭐냐? 계획은 항상 백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낙하산 타고 가다가 낙하산이 안 펴집니다. 그럼 보조 낙하산 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 플랜, B 플랜, C 플랜 해가지고 공부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냐? 오늘 술 먹었습니다. 못하죠? 그러면 오늘 못한 거 내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백업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유도리 있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말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소한 투자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하루에 3, 4시간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평일날 하는 것들은 사실 공부가 안 되고요. 왜? 몸이 힘드니까. 회사 끝나고 와서 공부한다고 봤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나요? 그때는 이제 진도를 나가기 위한 공부고요. 주말에 하는 부분이 실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앉으시면은 뭐 예를 들어 정 안 되면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만 끊어가지고 도서관은 가는 겁니다. 여기 학원에서 수업 들었죠? 그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받은 거를 본인이 정리하고요. 그 다음 거 예습하고. 일요일 날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만 딱 보는 겁니다. 문제 답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좀 더 지나면은 문제 답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연구반 가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는 얘기죠. 왜 이게 나왔는지. 기본서에서는 방향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연구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여기 나와있던 풀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기 힘들다는 얘기죠. 2001년도에 나왔던 그 전력산업구조 개편에서 풀제로 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만합니다.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전에서 분리된 6개의 자회사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거래 가격, 전력 요금 이런 것들, 개통 한계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거래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건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팩치하고 HVDC. 팩치 나오면 당연히 이 그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TCBR은 발전기를 제동을 하는 역할이다.
나머지 가공선로 쪽, 지중선로 쪽 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는 부분이다. 얘는 위상도 제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걔들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 팩치하고 HVDC 두 가지 차이점은 얘는 AC라는 얘기고 얘는 DC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력계통 안정도를 하기 위해서 AC 쪽에 뭔가 달아서 운전하는 부분이고 얘는 AC하고 DC 사이에 그러니까 DC로 송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왜? AC는 손실이 생깁니다.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DC는 주파수가 없죠.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XL, 2파이 FL L만큼 손실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전압도 더 커집니다. AC는 요게 피크에 견뎌지니까 더 커져야 되죠. DC는 그걸 평균한 값이니까 더 작아져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HVDC는 장거리 송전 손실이 없게끔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HVDC를 지금 쓰고 있죠. 제주하고 해남에서 지금 2회선이 이제 시설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2회선 시설을 할 때 2회선에 대한 케이블을 LS 전선에서 해가지고 국내에서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MI 케이블을 해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장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